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바로 이상원 경제학자의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인데요. 와, 제목부터 벌써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지 않나요? 다들 한 번쯤은, 아니 사실은 꽤 자주 이런 걱정하시죠? 아,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지? 뉴스만 틀면 나오고 친구들 만나도 꼭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 시대의 큰 숙제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책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질문을 아예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그냥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라는 거죠.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노동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부터 볼게요. 들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아주 깔끔하고 어쩌면 너무 단순한 세상이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노동시장을 그냥 다른 시장이랑 똑같이 봐요. 사람을 구하는 회사, 즉 수요랑 일하려는 사람, 공급이 만나서 월급이라는 가격이 딱 정해진다는 거죠. 이론대로라면 이 균형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일자리를 구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실업이란 건 사실상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 완벽한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게에서 스웨터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세일 딱지 붙여서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팔리는 재고라고 해서 자, 오늘부터 제 몸값 할인 들어갑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스웨터가 아니니까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실업이라는 교과서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일이란 게 그냥 월급 봉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나쁜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이 실업이라는 스트레스가 전염병처럼 가족과 주변으로 퍼져나간대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이혼할 확률이 무려 2배나 높아지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느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 가족관계, 심지어 아이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한테 새로운 안경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한 기여적 정의라는 개념인데요. 와,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는 이미 만들어진 커다란 파일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여적 정의는 질문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이 파일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냥 파이 한 조각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파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 자부심, 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기여적 정의라는 새로운 렌즈를 딱 장착했으니까 이걸로 아주 뜨거운 감자죠. 최저임금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이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제도잖아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경제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아주 절박히 있습니다. 1890년대 호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하던 섬유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별명이 인간 스웨터였대요. 얼마나 쥐어짰으면 이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였던 거죠.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논쟁은 맨날 똑같았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일자리 없어진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별 영향이 없거나 어떨 때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시골 마을에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거의 왕이죠. 직원들한테 월급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짜게 줘도 직원들은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정부가 안 돼!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해! 하고 최저임금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더 이상 싼 값에 부려먹으면서 이익을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을 더 뽑아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자.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와, 결과적으로는 월급도 오르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또 하나의 거대한 공포, 바로 로봇과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 내 일자리도 로봇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요. 기술은 파괴자라기보다는 창조자에 가까웠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18년에 미국에 있던 직업 중에 무려 63%가 1940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직업이었대요. 유튜버,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AI가 모든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하는 예측이 매번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술은 직업 전체를 없애기보다는 그 안에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줘요. 그럼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둘째, 로봇이 생기면 로봇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싸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결국 다른 쪽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기술 발전이 무조건 좋은 미래나 나쁜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그 기술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면 소수만 이익을 보는 세상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 선택의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저 멀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30년대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때였어요. 마리엔탈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유일한 먹거리였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당시 연구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자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거죠. 하지만 마리엔탈 사람들은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마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일하고 싶어하는 장기 실업자에게 마을이 직접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자리는 시장이 알아서 만들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걸, 그 선택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시장님의 말이 아주 그냥 사이다입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임금을 깎으면 된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 다 틀린 소리예요. 아니, 일할 자리 자체가 아예 없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책상 앞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마리엔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동네,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